나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화성시장님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강연 주제는 졸업 예정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사회 진출에 대한 조언, 또 한 가지는 화성시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위한 비전 제시, 이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5시까지 대응하시고 질의응답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및 폐회해서 한 1시간 안에 이렇게 마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장님 좀 나오셔가지고 예. 예, 반갑습니다. 화성시 대표사원 차인석입니다. 우리 김금 교수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부총장님, 또 여러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뭘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특히 우리 젊은 학생들 보니까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또 죄송한 마음도 따로 있어요.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 요즘에 소위 촛불, 그죠? 촛불 시위 또 탄핵, 가야, 별 얘기가 다 들어오는 어수선한 정국이죠. 화성이 갖는 지위는 좀 남달라요. 지자체, 지방자치 분권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는 부분들이 정책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합의 구조가 쉽죠. 주민수가 작으니까, 면적도 작으니까, 또 관점사항도 지역 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좋은 정책을 잘 개발하고 만들어서 실험해서 중앙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하자. 그게 화성의 입장입니다. 화성은 정확히 대한민국 축소판이에요. 정확히 축소판입니다. 인구로 봐도 지금 이제 64만 접어 들어갔거든요. 대한민국 5천만 정도죠. 한 축소판이죠. 동탄 신도시는 강남을 뺨치죠. 이 신도시까지 완벽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경기도 해수 면적의 80%를 화성이 관리해요. 제 행정선이 굉장히 멋지고 좋아요. 여타시의 시장들 행정선 안 못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면 어느 날은 헬기를 타고 나가요. 6개월 정도 헬기가 대기하고 있어요. 서울의 1.4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삼성기아를 비롯한 18,000개의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제약단지도 물론 있죠. 25,000헥타의 경기도의 제일 넓은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도시에서 서울시가 못하는 정책들, 수원시도 해볼 수 없는 정책들을 마음껏 구사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런 정책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자. 이번에 촛불도 그거 아닌가 싶어요. 잘못 왜곡되어 있는 국가정책, 국가를 바로 세워달라. 단순히 한 사람을 하야시키고 어떤 정치 세력을 없앨 게 아니라 국가를 탄탄하게 다시 한번 재건해달라는 그런 바람이 사회 각 분야에서 터져나온 거 아닌가. 아이들까지 다 뛰쳐나왔던. 교육 문제 참 이거 잘못돼 있더라. 누구는 정말 밤새 공부하고 노력했는데도 대학 가기 힘든데 부모 잘 만났다고 그냥 대학 들어가는, 편하게 들어가서 교과과정도 없이 대접받는 일들, 그걸 또 경제구조가 잘못돼서 대기업들은 그걸 다 도와주고 앉았어요, 뒤에서. 그러니까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역사 문제, 교육 문제, 사회 전반을 이제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얼마큼 되죠? 한 2.5%에서 7%를 예상하고 있죠. 소위 70, 80년대 8%, 10몇 프로씩 성장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데모만 하고 졸업해도 배운 거 하나 없이도 취직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죠? 성장이 멈춰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성장은 힘들어요. 실제 작년에 지금 숨어 있죠. 최땡땡이라는 분,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이라는 이 사람. 할 줄 아는 게요, 이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밖에 없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확 풀어버렸어요.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죠,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전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망했다. 자본주의의 근간은 뭐죠? 금융이에요, 금융. 금융이 망하면 자본주의 망한 거죠.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국의 금융가가 왕창 망가진 겁니다. 무너져 버렸죠. 그럼 미국 망해야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왜 안 망했을까요? 기체국가, 세계의 기축통화, 달러. 이걸 마음껏 찍어낼 수 있죠. 누구든지 안 보고. 대한민국이 IMF 맞은 거는 뭐예요? 달러가 없어서. 달러가 우리가 막 흥청만청 써버렸나요? 막 샴페인 터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막 그냥 놀기만 하고 소비만 했나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IMF 맞았어요? 여러 부모님들이 직장에서 다 쫓겨나고. 왜 그랬죠? 달러가요. 막 끌어다가 대기업들이 동남아에다 2중, 3중으로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써보지도 못하고. 규제 없이 막 끌어다가 막 2중, 3중 투자했어요. 근데 태국이 디폴트가 나버렸어요. 태국이 부도났어요. 태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꽂았어요, 우리가. 기업들이 막. IMF가 보기에 이걸 못 받게 생긴 거,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IMF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무 죄 없어요. 어찌됐든, 미국은 IMF보다 더 확실하게 소위 전문용어로 착살이 난 겁니다. 망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달러를 마음껏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막 찍어냈어요. 뭐가 됐죠? 제로금리. 금리가 없었어요. 돈이 흔해 빠졌으니까. 그걸로 강제로 살려낸 게 오늘날 미국의 금융이에요. 자, 지금 어떻게 됐죠? 누가 대통령 됐어요? 별 희한한 사람이 대통령 됐어요. 저도 한번 꿈꿔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대통령 됐는데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좀 한다 그래요. 연계가 다 돼 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다 돼 있습니다. 하나라도 떨어진 게 없어요. 이전으로 보면 블랙리스트 영국이 EU를 탈퇴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난민 때문에 그래요. 유럽 난민. 난민이 잔뜩 생겨서 유럽으로 잔뜩 흘러 들어가 버린 거예요. 기업가들한테 좋았죠. 왜요? 싼 인건비니까. 난민들이 들어오면 인건비 싸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신하던 노동자들이 자리를 잃죠. 그러니까 영국이 가만 보니까 이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빠질게, 유럽에서 빠질게.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IS 탈퇴하기 전에. 쿠웨이트, 그러니까 이라크 전 미국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왕창 후세인 잡자 두드려 팼어요. 잡아놓고 보니 대량 무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국 기름을 싸게 쓰였어요.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쿠웨이트 전쟁, 걸프만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 파키스탄, 호메이니가 이거 참 나쁜 놈이더라. 이거 잡자. 걸프만 쪽의 유전은 이제 거의 피크점을 달아서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카스피의 유전이 빵 터져버린 거예요. 이걸 미국이 쉽게 먹으려고 하는데, 인도양까지 뭔가 이렇게 설치해 나와야 되거든요. 그 기름을 좀 이렇게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키스탄을 거쳐서 나와야 돼요. 근데 탈레반 이름들이 말을 잘 안 들어. 9.11이라는 게 뭐가 터져서 이 음모론도 있죠. 그래서 그 핑계로다가 박살을 내버리자 해서 잡아서 박살을 냈어요. 그러면서 IS가 이슬람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생겼죠. 그게 유럽으로 몰려 들어갔고 영국 블랙리스트 탈퇴하고 미국까지 와서 트럼프까지 연결된 거예요. 한 축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냐 그러면 미국이 이제 1조 달러를 투자한대요. 새로운 미국을 건설하자. 제일 초체에 이런 거 있었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재건하자 하면서 소위 그 철의 여인 이 원래는 신자유주의를 얘기했어요. 규제를 혁파하자. 자본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끔 규제 혁파하자. 작은 정부하자. 그러면서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 열풍이 들었고 우리도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왔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얘기가 되냐? 미국이 자체 내 투자를 시작하면 이제는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경제개발 3대 요소 있죠? 아시죠?
땅, 자본, 사람. 우리나라에 두 개들이 있어요. 금융시장이 취약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금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안전하죠. 투자처가 금리만 높다 그러면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동탄에 집 사는 것들 뭐 이런 것도 하우스 푸어가 막 생겨요. 금리가 막 올라가면 6% 7%막 올라가게 돼요.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고작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 문제를 좀 해결해봐라 했더니 월급 몇 푼 내놓겠대. 그리고 야 기업에서 니들 좀 내놔봐. 몇십억 정도 만들어놨어요. K스포츠에는 뭐 몇백억을 갖다 놨는데 몇십억 갖다 놨어요. 이걸로 다 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들이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4차 산업 얘기를 하셔요. 구조적으로 일자리는 이제 없어집니다. 옛날에 새로운 산업혁명이 생기면 그것에 맞게끔 새로운 일자리들이 추가로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어찌됐든 일자리는 점점 줄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전 촛불 참여를 못하고 유창혁이라고 혹시 아세요? 세계적인 그 바둑 기사. 한국기원의 총재가 한국 사무총장이 됐는데요. 제가 항주에 같이 갔어요. 한국기원 관계자들하고. 여러분 그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 이제 기계가 인간의 전문 영역까지도 이제 다 파고들 수밖에 없게 돼 있는. 의사도 별로 필요 없대요. 이제 뭐 변호사도 필요 없다 그러고 학교도 없어진다 소리 하죠. 긴장되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학교를 유지해야 돼요. 또 훌륭한 교수님들 모셔와야 되잖아요. 거기 기반시설에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소위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좀 더 발전하면 훨씬 더 집중력 높은 공간을 가상현실에서 만들어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해줄 수 있다. 그럼 뭐 영양사가 필요하겠어요? 급식실이 필요하겠어요? 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목전에 우리가 취해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컴퓨터를 다루고 있죠? 지금 컴퓨터는 성능만 좋아진 거예요. 방식이 좋아진 게 아니라 애니악 막 이랬던 컴퓨터 있잖아요. 집차만한 컴퓨터가 옛날에 초기 컴퓨터 있었죠. 지금 제 핸드폰이 그 기능 훨씬 더 하죠. 반도체 기술이 발전돼서 작아진 거예요. 연산 방식은 옛날이랑 지금 똑같아요. 근데 수년 안에 나올 양자 컴퓨터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이건 연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지금 컴퓨터에 1300대를 연결해서 알파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컴퓨터보다 1억 배가 성능이 좋아져요. 1억 배. 상상해보세요. 1억 배.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화성이 무인자동차 시범도시 지정이 됐어요. 아마 현대자동차 연구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협약까지도 왔어요. 일정 구간의 현대자동차가 무인자동차 시스템 인프라를 갖추고 지혜 기부 체납할 테니까 동의해달라 해서 동의해드렸어요. 양자 컴퓨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가용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냥 아예 없어요. 미국 네바다주는 이미 화물차는 무인으로 운행되고 있고 기관차의 대부분은 자동 운항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철이죠. 대구의 경전철은 안전요원이 타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이 자동 통제가 됩니다. 운전기사는 없어요. 운전 개입 안 해요. 제가 지금 코를 불 겁니다. 빅데이터로다가 이미 배차가 다 끝나 있을 거예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수요일 몇 시에 수원대학교 앞에 소위 무인차가 몇 대 필요한지 빅데이터로 다 분석이 끝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딱 불러 타면 우리 집 이렇게 해버리면요. 우리 집까지 거쳐가는 모든 동선에 만날 수 있는 차 경우의 수, 어디서 걸리는지 다 계산이 끝나버려요. 다 통제가 돼요. 일자리 없어져요. 죄송해요. 심각한 얘기 드려서. 자, 그럼 우리 뭐하고 살 거냐 도대체. 그런 시대의 목전에 와 있어요, 실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도 기금을 마루다 해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문식 자체가 아예 없죠. 그래서 허구 유럽에서는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국민월급제 하자, 이제 아예. 독점 자본이 다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현대기아차가 과연 힘쓰겠냐? 메이저 회사로. 요즘 구글이 우리나라 지도, 상세 지도 내놓으라고 난리죠. 구글이 아마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럼 누가 갑이겠어요? 단지 껍데기 만들어내는 게 현대자동차일 수 있어요. 기아자동차일 수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보니까 인간은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도 존중해주고 월급 그냥 주자.
정치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촛불을 들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정치가요, 나눔의 틀을 결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어떻게 나눌 건지. 역사 이래 그렇습니다. 전제군주 시절에는 군주가 모든 걸 다 결정했어요. 그러고 소위 그 토우들을 두고 몇 푼씩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노비를 부렸죠. 민주화 시대는 이제 시민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근데 정부화 시대가 되고 독점 자본 시대가 돼서 어차피 누구 하나가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뭘 주장하는 사람을 여러분 대변자로 정치 지도자로 뽑아야 되냐를 고민해야 돼요. 750조가 쌓여있대요. 30대 기업, 우리나라 30대 기업에 750조가 쌓여있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그 기간 4, 5년 안에 여러분들 부모님의 빚은 250조가 늘은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나눌 것인지. 기업법인세를 막 깎아줬어요. 이 사람들이 곳간에 잔뜩 싸놓고 쓰질 않아요. R&D도 투자 안 하고 청년 실업 뭐 공간을 좀 만드는 데 투자 안 하고 그냥 쌓아놨어요. 그게 끝일까요? 이번에 참 대단하신 분 최순실이라는 분 참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잘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 회사를 그렇게 유령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돌렸는지. 대기업들은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천문학적 비용을 빼돌려놨을 거예요. 유동적이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딸내미, 아들내미, 손주 만년편년 잘 살고 싶은데 페이퍼 컴퍼니 엄청나게 만들어서 세금 다 빼돌려놨을 거라고요. 확정적입니다. 그것만 안 해도 반값 등록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무상교육 할 수 있어요. 무상무료 할 수 있습니다. 소위 북유럽 국가들 있죠.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핀란드 노키아 아시죠? 세계적 핸드폰 가지고 있던 최고의 소위 기업을 가지고 있던 나라. 노키아 망했죠? 핀란드 망했습니까? 안 망했어요. 삼성 망한다고 우리나라 안 망해요. 오히려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훨씬 활성화됐어요. 이 대기업이 하는 나쁜 짓들이 뭐냐면요. 자기의 기술을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요. 독점적인 지위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비슷한 기술들을 적대적 M&A를 해서 가져와 버립니다. 그리고 사장시켜 버려요. 다양한 중견기업들이 자기 기술을 마음껏 R&D 할 수 있는 풍토가 오히려 더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어요. 얼마 전에 롯데가가 구속시키자 어쩌고 했더니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그것 때문에 구속 안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야, 저 사람들 구속시키면 저 일본 기업 될 텐데?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린 너무 관대해왔던 거예요. 기업인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을 줘왔던 겁니다. 수천억씩 빼돌리고 헤쳐먹은 놈들이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돼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그분한테 뭐라고 복권을 시켜준 부탁하냐면 경제 살려주기 위해서 이분 풀어줬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 살려달라고. 고양이한테 가게 맡긴 것도 아니고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번에 김영란 거에 통과됐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잘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제가 술을 잘 마시거든요. 왕창 먹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갈라서 내면 전 이익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뭐 딱 나눠서 내는, n분의 1로 딱 나눠서 내는데요. 너무 잘 됐습니다. 누굴 만나든 딱, 전 업무 추진비가 나와요. 잘 됐다고 믿어져요. 이런 게 우리 사회의 근반의 정의로움들이 저변이 쫙 깔리면 조금만 자리 잡히면 앞으로 그런 기업인들 함부로 안 풀어줄 거예요. 못 풀어줄 거예요. 철저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죠. 최순실이가 독일에서 바로 튀어들어왔다. 왜냐? 그런 나라에서 그 정도 걸리면 종신형 삽니다. 그냥 삽니다. 안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예 편하다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웬만한 살인죄보다도 더 강력히 다스리는 게 탈세입니다. 탈세. 기업인들 탈세. 우리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당장 어디 취직하고 또 무슨 비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올바른 나라를 이제 세워보자.
맞습니다. 교육에서 반칙하지 않아야죠. 지금 전 정말 고민인 게 국영수 위주의 심화교육이 우리한테 뭘 갖다 줄까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거 해서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향후 지속 발전 가능한 경쟁력이 담보받을 수 있을까요? 전 결코 아니라고 봐요. 바보를 만들기 위한 교육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국영수 위주의 심화 교육에 대한 방식은 있는 자가 유리한 게임이에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요. 영어 문화권에 가서 몇 년 살다 오면 네이티브 스피커 돼갖고 오잖아요. 저 십수년을 영어 했는데 외국인 앞에만 서면 그냥 막 오금이 저리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좀 뻔뻔해져가지고 그래도 너도 한국말 모르지 않냐 그러고 그냥 들이댑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필요하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미 자동 번역기가 나왔고 수년 안에는 아예 불편이 없을 정도로 자동 번역기가 가능해. 내가 영문학을 한다고 아주 깊게 배우지 않을 거면 소통은 기본적으로 하는 세대가 와요. 수학도 보통의 고액 가해를 시키고 선행학습 시키면 잘하잖아요.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딴 데 눈을 못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비판적 사고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게끔 너희들은 무조건 공부만 해라. 근데 그 공부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 세월호가 됐다고 생각해요. 세월호. 교육은요, 삶의 지혜를 배우고 내 인생을 내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는 게 교육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들의 노후복지의 비용조차도 안 아끼고 올인을 해버린 거예요, 자식들한테. 어디다가요? 밤늦게까지 과외시키고 뭐하고. 너만큼은 그래도 인류대학 나와서 조금 더 기득권을 가진 삶을 살아봐라. 의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판검사가 되든 좀 그렇게 해봐라. 모두가 그렇게 되면요, 나라 망하죠. 근데 그 결과는 가장 위기 상황에 그냥 있으란다고 있어버린 거예요. 아주 죽은 교육이죠. 핀란드 가봤어요, 제가 일부러. 핀란드 아이들은 눈만 뜨면 학교에 가고 싶어 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과제물 없고 숙제도 없고 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피사 아시죠? 세계 학력 평가를 해보면 거의 탑을 해요. 아예 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거의 탑을 해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도 2, 3등, 3, 4등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학교 가고 싶어서 눈만 뜨면 가고 싶어서 하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그러냐? 우린 강제해서 그래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대로 하고 이거대로 잘하는 놈만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놔서 그래요.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급을 배로 받아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각종 연기금 혜택을 받고 퇴직금 혜택을 받아요. 근데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을 절반만 주고 그게 좋대요. 같은 자격증이 있는데. 근데 핀란드는요, 비정규직자가 같은 일을 하면 월급이 더 많아요.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혜택이 없잖아요, 이 사람은. 2, 3년이면 딴 일을 해야 되는데 정규직자는 보장이 돼 있잖아요. 정년도 보장이 돼 있고 연기금 혜택도 있고 퇴직금 혜택도 있고. 당연히 같은 일을 하면 비정규직자는 더 줘야 되잖아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일러공이 변호사보다 연봉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 중에 하나가 나 공고 갈래요? 그래, 가라. 너 우리 가문의 대들본데 너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 하고 싶은 일 해, 가. 근데 공고를 나와서 나 이제 공부가 더 필요해졌어? 인문학 대학을 좀 가볼래? 그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삼성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여타한 일로 회사를 간두게 됐어요. 나 복지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간뒀어요. 그럼 3년간 그 계통의 교육을 무상으로 시켜줘요. 그 기간 동안은 전에 다녔던 회사의 월급의 80%를 줘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수하면 대부분 또 새로운 자리 취직이 돼요. 그 나라는 왜 그렇죠? 우리나라는 왜 이 모양이죠? 반칙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당당합니다. 저 짓을 해놓고도. 그래서 그런 틀을 다 바꿔보자. 이제 새롭게 만들어보자.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과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화성의 정책이 몇 가지를 해요.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틀을 만들자라는 혁신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라에서 휴방을 넣어요.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주요 혁신 사업 내용들 우리 지도 도면에 나와 있는 거. 제일 먼저 고민한 게 교육에 고민했어요. 말씀드렸듯이 교육. 이제 제대로 된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제가 시장 될 때 시장이 화성시 관내 대부분의 일들은 뭐 국방일 이런 거 정도, 국방 이런 거 정도 아니면 시장이 다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교육은 국가와 교육청 위임 사업이에요. 이렇게 지자체는 절대 교육에 손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방치해 놓고서 화성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대, 삼성, 기아가 있어요. 그 벤다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정주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대부분 월급 잘 받는 근로자들은 수원, 안산 이런 대도시로 출퇴근을 해요. 법인장급 되거나 이사급 되면 분당, 과천, 강남까지 출퇴근을 해요. 그럼 우리한테 남는 것은 난개발, 교통지역, 지역경제 공동화만 나와요. 사람이 좀 정주하는 도시를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교육을 한번 지평을 열어보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 과정이 쉽습니다. 그때는 48만 정도 했어요. 지금 64만 정도 됐지만 우리 선생님들 다 만나보자. 초중학교 선생님 다 만나보자. 학부모 만날 수 있는 데까지 만나보자. 그리고 동의 과정을 한번 해보자. 우리 시가 예산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정립해가는 도시를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게 창의지성 교육입니다. 또 다른 교육청이 필요하다. 지금 같은 식의 교육 말고 새로운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교육청이 필요하다. 그건 시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김상문 교육감님하고 협의해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혁신학교에 대한 개념이 있는 선생님들이 휴직을 했어요. 휴직을 해서 창의성 센터로 왔고 우리 공무원들, 엘리트 공무원들을 제가 파견했고 지역에 그런 새로운 교육의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창의성 교육센터 새로운 교육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입식 교육을 이제 탈피하자. 디베이트 교육, 우리 토론식 교육 해보자. 튀깁다 우기는 거 말고 서로의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교육을 해보자. 책만 읽는 교육을 해보자. 참여 수업. 나만 성공하고 나만 1등하고 나만 100점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참여 수업을 해보자. 그리고 지혜를 배우려면 많은 체험을 하게 해주자. 체험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이걸 하려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되더라. 우리 선생님들이 바뀌어야 된다. 선생님들을 재교육시키자. 이 센터가 하는 기능입니다. 학부모도 바꾸자. 아이들은 창의성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부모들은 그저 1등만 시켜달라. 심화 교육만 해달라. 이런 생각을 바꾸고 학부모 교육을 다시 하자. 그러고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과서, 커리큘럼이 좋은 책이긴 하지만 화성에 맞는 화성 스타일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해보자.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화성 전 초중고등학교에 창의성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했던 것들의 한계가 있더라. 점점 중요시되는 거 있죠. 학교 밖 교육, 방과 후 교육, 또 소위 중학교 2학년 과정의 자율학기제. 자, 니들 직업 제일 예민할 때 직업 체험도 해보고 자연생태 체험도 해보고 역사문화 체험도 좀 해봐라. 너희들이 취향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관심사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청 혼자만의 책임질 수 없는 범죄에 왔더라. 시가 고민해보자. 그래서 융복합했어요. 교육청과 합의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장을 내주십시오. 시가 재정 투입을 해서 그게 붙여진 이름이 이음터예요. 이음터를 만들자. 이 공간은 아이들이 꿈꾸는 것을 마음껏 하게 돼 있는 공간입니다. 여태까지 커리큘럼을 어른들이 만들어서 이거 잘하는 걸로만 따졌는데 이 공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디자인합니다. 이어내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친구, 이제 대학생 됐으면 선후배 간에 어울리죠. 초중고등학교에 저희 때는 선후배들끼리 같이 놀았어요. 편 갈라서 편을 짜죠. 그리고 마지막 남는 문열이, 소위 깍두기라는 전문 용어를 썼는데 받아줬어요. 같이 놀아줬어요. 왕따 시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지혜를 배웠어요. 실질적인 지혜를 배우고 놀이문화 과정에서. 그래서 이 망을 연결하자. 그걸 지역사회 연결하고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결하자. 복원하자. 그래서 이어주자. 그래서 이음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학생대표, 초중고등학교 학생대표, 운영협의체가 만들어졌어요. 선생님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 커뮤니티 대표, 교육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 한 30명에서 50명. 운영협의체가 생기면 이렇게 돼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생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생태협동조합을 만들면 돼요. 조리사에 관심 있는 사람 조리사협동조합 만들면 돼요. 밴드에 관심 있는 사람 밴드협동조합 만들면 돼요. IT에 관심 있는 사람 IT 협동조합을 만들면 되고 천문에 관심 있는 사람 천문에 관심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디자인합니다. 난 생태에 관심이 있는데 언제 어느 시절에 비봉습지를 가보고 저쪽 화성호를 가서 도요새를 보고 갯벌 체험을 해볼 텐데 안을 갖다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위원회에 올리면 여기서 통과된 것들은 교육청에서는 행정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재정 지원을 합니다. 꿈이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드립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주도적으로 하게끔 그 과정에서 실제 실패를 경험하게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미는 협동조자 망을 만들자. 첫째는 선후배 지역과 선생님과 우리 지역사회와 망을 만들자. 이 과정에서 카페를 운영권을 한번 줘볼 거예요. 우리 이음터 안에 카페도 있어요. 한번 운영해봐라. 망고 주스를 팔든지 뭘 팔든지 한번 운영해봐라. 초등학교 중학생짜리가 해서 잘 되면 그거 이상한 거죠. 망해봐야죠.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이다. 망해보고 이게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좌절하지 말고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망하자. 그래서 여기는 마음껏 망해볼 수 있고 마음껏 도전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역사회를 복원하는 데 만들자. 여기는 부패 시스템도 돼 있어요. 해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조리사 협동조합 아이들이 웬만큼 실력이 딱 꺼졌어요. 그럼 지역에 한 5만급 되니까 돌베길 잔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칠순 팔순 잔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송년회나 뭐 친목회 모임이 있을 거예요. 뭐 굳이 뷔페 가서 그걸 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것과 하면 되죠. 그때 밴드 협동조합 애들이 좀 출연해서 영을 좀 높이면 어때요? 지역사회 자체를 같이 아이 키우는데 멀쩡히 중학교 놈이 담배 피고 있는데 슬슬 피해가요. 내 새끼 아니라고. 사람이 사는 사회가 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노력해야 그 지역도 사람 사는 공간이 되고 아이들도 꿈을 마음껏 피면서 크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요 역점사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 2월 중에 정식 개관을 할 생각인데요. 아마 제가 아는 대권 후보들은 여기 다 올 거예요. 개관식 날.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앞으로 미래 교육에 대해서 고민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성은 5만급당 하나씩 들어가서 20개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뭘 설명드릴까요? 경제 분야? 발상에 대한 부분들. 한백산 메모리얼 파크 좀 띄워봐 주실래요? 저기 있어요. 제가 전직이 뭔지 아세요? 시장 되기 전에. 맞추면 제가 김영란법에 안 걸리는 정도로 해서 뭐 하나 드려야지. 뭐였던 것 같아요? 생긴 거 보면 꽤 그죠? 영화 배우나 탤런트 아이돌 스타 정도 젊었을 때 감이 안 와요? 전 대학을 42살에 갔어요. 그랬으니까 전직이 여러분들이 상상 못하던 일을 했어요. 그 장의사라고 알아요? 장의사? 안 하고?
알아요? 제 장의사였어, 전직이. 82년도 학번이긴 해요. 근데 집안이, 여러분들 고민해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아버님이 일제시대 말에 신사유람단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아시죠? 신사유람단 일본에 가서 선진기술을 배워오는 파견된 사람들. 그때 전구다마가 백열등이 굉장히 지금 같은 반도체 기술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 공단을 만드는 설계를 배워오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부산에 살았는데 TV도 있고 그랬으니까 잘 살았던 집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근데요, 시대의 흐름이요. 지금 4차 산업시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곳에 이사 왔어요. 서울 살다가 부산 살다 서울 살다 이곳에 이사 왔는데 이곳은 그때 농촌과 어촌밖에 없었을 때, 공장 하나도 없었을 때. 그때 지금 병점에서 들어오다 보면 안영리 냇갈 옆에 동문 굿모닝 아파트 있어요. 거기 아버님 공장이었어요. 전구 하나 생산하는데 한 대여섯 개 컨소시엄이 필요해요. 유리를 실제 녹여서 입으로 불어서 전구 모양을 만드는 초자, 필라멘트 만드는 회사, 소켓 만드는 회사, 대롱 만드는 회사 이렇게 5개 컨소시엄이 필요해요. 아버님이 그걸 유치에다가 지시다가 공장을 다 못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땅 한 평 없고 시골에 농사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형들이 이 기술은 도제 같아요. 이렇게 입으로 유리를 불어서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힘든 기술이기도 하지만 이 기술만 배워놓으면 옛날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공부를 안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님 백 믿고 이 도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한 5년, 10년. 함부로 그걸 못합니다. 근데 아버님 백을 믿고 우리 형들은 빨리 배웠어요. 공부를 안 하고. 그랬다가 3년, 4년 만에요. 공장 다 완성하고 3, 4년 만에 금호전기 아시죠? 자동기계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못 쓰는 기술이 돼버렸죠. 전 수학여행 한번 가본 적 없어요. 중학교 때 15,000원, 지금도 아니죠. 15,000원, 등록금이 15,000원 썼어요. 등록금 제때 등록 못했다고 학교 쫓겨나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금호 공고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거긴 먹여주고 재워줘서. 기능올림픽 이런 거 그때 대단했었어요. 제가 손재주는 좀 있다고 믿어서, 인문계보다 뭐 그런 금호 공고 토목과, 건축과 이런 데, 기계과 이런 데가 제일 유명했었는데요. 거기 시험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있었는데요. 막내 형님이 꼬셔가지고 저보다 3년인데, 너 고등학교 걱정 마라. 내가 벌어서 해줄게. 그래서 그거 믿고서 눈이 새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기계과를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인문계 가서 형이 가라 그래서. 근데 요 형님이 군대를 싹 가버리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학교 다니는 게. 걸어 다녔어요. 여기서 24번 차 타고 25번 차 타면 경기대학 앞에서 떨어져요. 아니면 중간에 한번 버스를 또 타야 돼요. 차비가 없는데. 그래서 경기대학 앞에서 지금 월드컵 구장 너머로 이렇게 걸어 다녔던 기억이 나요. 2학년 때요. 후배 하나가 정남에서 다니는 후배가 생기더라고요. 너 잘 걸렸다. 그리고 걔가 앉아서 오니까 가방을 맡기고 이제 전 안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걔는 가방을 2개 들고 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좀 못됐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놈이 한두 달도 안 돼서 기숙사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괴롭고 싫었던 거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기숙사까지 쫓아갔죠. 점호 끝나면 너 나와서 공부해 시키야. 제가 들어가서 자고. 추리닝 입으면 아침에 밥을 공짜로 줘. 기숙사인지 알고. 근데 걔한테는 제가 정말 잘한 거예요. 걔 서울대 갔어요. 반응들이 없냐? 잘했잖아요. 내 덕에.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시험을 봤는데 전두환이라는 이상한 대통령이 과외를 금지시켰어요. 지금은 과외, 아르바이트 할 때는 많잖아요. 비용을 너무 작게 줘서 그렇지.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들어간 게 한림대병원 처음에 들어간 게 그 영안실이었었어요. TA라고 교통사고 이렇게 박살난 분들 시신 수습하고 뭐 이런 일을 시키는데 이틀을 못 견뎌서 튀어나왔어요. 그러고 간 게 종로 상가에 보면
피카디리 단성사 극장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맞은편에 뭐 다방에, 음악 다방에 보조 시다루다가 들어가서 하다가 등록 2학기 등록됐는데 돈 못 받고 쫓겨나서 학교 잘렸어요. 데모 한번 못 해봤어요. 그래서 십수년 흘러서 한림대학교에 그분을 또 뵀어요. 뵀다가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난 마지막 가는 길 도와주는 보시다. 그 고졸자가 뭐 할 게 별걸 다 해봤는데 막노동도 해보고 뭐 생각해보세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아무 취직 안 받아줘요. 그래서 별거 다 하다가 그분 때문에 다시 염하는 일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거 너무 잘못됐네. 대한민국 장르 문화가 일제 시대를 통하면서 왜곡돼 있고 바가지 씌우고 속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공부는 그렇고 해서 결심을 했어요. 그때 내 손으로 대한민국 장례 문화는 반드시 바꾼다. 상조업이 있죠. 상조업. 이게 무슨 업종 같아요? 그 업종을 분류해 보면 제조업일까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여러 가지 있죠. 금융업도 있고 보험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금융업에도 속하는 것 같고요. 아니, 보험업 쪽에 속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 해줄게 하고 돈 걷어가잖아요. 미리. 보통적인 상거래는 내가 모기지를 받거나 그 크레딧을 받아요. 차를 사도 할부를 내가 받거든요. 집을 사도 모기지를 내가 받는데 이런 보험은 내가 돈을 먼저 내요. 그래서 이 자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요. 금융업은, 보험업은. 보험감독원, 금융감독원, 재벌도 함부로 못하게 해놨어요. 전문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나야 돼요. 돈을 걷어갔으면 이걸 펀딩할 수 있는 능력, 부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해줄 거 아니에요. 일반 보험은요, 자동차 보험은 설계가 잘 돼 있어요. 소진형이란 말이에요. 사고 안 나면 그냥 땡쳐버리는 거예요. 사고 나면 보상해주고. 또 사고 난 사람은 그 다음에 누진이 왕창 붙어요. 그 돈 가지고 펀딩하고 운영비 쓰는 거예요. 근데요, 상조는요. 여태까지 안 돌아가신 분 본 적 있어요? 없죠.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시간의 문제지. 근데 확률상으로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한 분만 다시 살아. 그러니까 무조건 해줘야 돼. 이제 이게 난립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서비스 내역을 부풀려요. 엄청나게 부풀리죠. 그죠? 뭐 보람땡땡에서 요거 세 가지 해주면서 뭐 월 3만 원. 현대땡땡에서는 야 내가 하나 더 해줘야 또 광고료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어디로 기착되냐면 두 가지로 기착됩니다. 속여먹거나 자빠져버리거나 묻어내버리거나. 그래서 언론에 시간만 되면 상조에서 묻어놨다고 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개혁하지 못하면 어찌 되겠냐. 화장장 하나 가지고 수원이 화장장 가진 도시가 갑질을 해요. 자기 시민들은 10만 원에 하고 남의 시민들은 100만 원에 바가지 씌워요. 원가가 한 30만 원 들어요. 근데 이 갑질도 해야 되고 별 웃기는 사람들 다 봤다. 그래서 우리 화장장 만들자 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여태까지 역사 이래 화장장 추진했다가 시민 소환 안 당한 사람 없어요. 재선된 사람도 없고. 근데 저만 유일하게 재선이 됐어요. 시민 소환도 안 당했어요. 발상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의의 의지를 가졌어요. 선의의 의지. 연일 장의사처럼 바가지씩 못 왔을 거예요. 대한민국 장례 문화를 개선하자라고 하니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장례 문화는 있다고지? 차례제례는 왜 이렇게 지내지? 영습은 왜 이렇게 하지? 역대 일의 제 선배 중에 그걸 고민하고 정리해 본 사람이 없어요. 정리했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거 재밌대요. 특강을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대학에 특강이 시작됐어요. 장례 생로병사의 하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단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이걸 막 그냥 대충 처리했던 거죠. 고졸자가 대학원 강의실에 섰어요. 강의하게 됐어요.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화장장을 지을까 고민했어요. 님비 무조건 안 된다잖아요. 그죠? 혐오시설이다. 근데 현대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사실은 심정적인
부분이지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냄새나 끓음 이런 건 다 잡을 수 있어요. 그것만 믿고 들이받았다가는 또 소환당하고 자초되고 매일 데모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꾀를 내서 고민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한테 뭘 드리면 이걸 또 익스큐즈 양해해 줄까, 받아들일까? 문화특구예요, 문화특구. 자, 당신네 동네 내 문화특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미친놈이 화장장 갖다 놓고 문화특구 소리를 하냐.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어요. 신해철 아십니까? 했더니 시골 어르신들이에요. 이 외송. 다 그린벨트잖아요. 교통여건 엄청나게 좋아요. 신해철 잘 모른대요. 이미자 아십니까? 했더니 이미자가 안 돼요. 좋으시냐? 했더니 좋으시대요. 우리 송희 선생님 좋으니까 너무 좋대. 이분들 묘지는 혐오시설일까요? 관광시설이 될까요? 했더니 혼란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국립현충원은 있죠. 그죠? 국립현충원이 있어요. 거기는 어때야 돼요? 그분들의 희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경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신해철 추모 콘서트 가봤어요? 혹시 가보신 분? 신해철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전 되게 좋아하는데. 고대에서 했던데 한 2만 명 터졌어요. 이 매니아층이 있는 거예요. 최진실 묘역은 묘비를 마니아들이 돈을 대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국가를 빛낸 문화체육 예술인들의 묘역을 제가 조성하겠습니다. 땅값 싸요, 저기. 굉장히 싸요. 그림들 뜨고 산이라. 길도 없고.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어져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정운찬 전 총리님, 바둑황제 조은현 국수, 야구의 최고의 그 감독 김인식 감독, 뭐 이런 분들이 야 그거 좋다. 당신들도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묘역을 하나 만들면 자식들이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잊혀져요. 근데 우리는 이걸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미자 가요제 할 수 있잖아요. 추모 콘서트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게 영예가 되는 거죠. 국가적인 사업. 그래서 이걸 그럼 저는 제 돈 들여서 해요? 돈 아깝잖아요. 지사님을 꼬셨어요. 이 정도 사업이면 대권 후보인 남경필 지사님이 좀 해보면 어떻겠냐. 여기 추모관도 좀 만들고, 그죠? 영화인의 묘역, 음악인의 묘역, 체육인의 묘역, 이렇게 해서 각자 묘역에 맞게끔 핑거프린트 뭐 이런 거 하고 기념관 만들고 해서 기일날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해주면, 박용화라는 한류했던 분 계셔요. 지금 성남에 개인 묘역이 있는데, 지금도 일본의 아줌마들이 와서, 팬들이 와서 꽃을 헌화해요. 만약에 조용필이 돌아가서 여기 오면 일본의 아줌마 부대들, 오빠 부대들 잔뜩 오게 될 거예요. 차범근 선배 돌아가서 여기 오면 레버쿠젠 함부르크 시절에 FA컵 우승했을 때 그 아주 진한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오게 돼요. 행복을 증폭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지역에서 흔쾌히 받아줬어요. 전 이것에 도시를 만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월급 몇 푼 내놓고 이게 땡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보자. 결국 주택 문제더라고요. 중소기업 취직해서 아무리 뼈 빠지게 노력해도 집 하나 살려면 몇 억을 가져야 되는데 갠신이 샀다고 치면 애 키워야 되잖아요. 국가가 망하게 생겼어요. 생산 인력이 줄어서 일자리도 물론 없지만 여기에 근본 대책이 뭐냐. 집 주자. 이거 어때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좋다. 500만 원. 20평 줄게. 20평. 2.5% 고정금리로 줄게요. 제가. 좋아요? 별 집에도 관심이 없나 봐. 박수도 좀 쳐주고 그래야 제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지금 한 1,500만 원에 3.5% 정도까지는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500만 원에 2.5% 미만 할 거예요.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고정금리 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2,000조입니다. 2,000조. 2,000조. 엄청난 돈이죠? 2,000조. 이게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연기금, 노령연금, 무슨 각종 연금,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 2,000조 가지고 있어요. 실제 일대주주요.
재벌가 빼놓고 일대주주는 국가입니다. 아주 싸게끔 다 돈이 나가 있어요. 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주주의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요번에 최순실이 삼성, 제일모직 합병 오히려 국민의 이권을 갉아먹는 짓을 했어요. 개입한 겁니다. 그거. 오히려 이재용이가 상속세 없이 먹을 수 있게끔 편의를 봐준 거예요. 여러분들 분개해야 돼요. 비판 없이 사회이사 제도를 받아들였어요. 여기 훌륭한 교수님들이 스펙 쌓기 위해서 대기업 주구가 되는 경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잘 배우고 능력 있는 분들이 대기업의 사회이사를 못 들어가기만 하면 대기업가들이 원하는 대로 거수기 노릇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 사회이사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김정현 대표 괜히 쓸데없이 경제민주화 할 일 아니에요. 실제 경제민주화 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직능이사로 바꿔서 그 역할을 다 하게 해줘야 돼요. 대기업 하나에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납품할 수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노조가 있어요. 이걸 대변하는 직능이사 제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대기업의 이사로 들어가서 당당하게 그 직능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건 경제 민주화 됩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님한테 진짜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걸 뵙고. 100건 잡으시면 토지주택 공개념을 부분적으로 들여와야 됩니다. 수도권에 아주 위치 좋은 그린벨트 많은데 이거 왕창 풀어서 국가가 돈을 대서 왕창 풀어서 무상으로 건설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에라도 취직하려고 할 겁니다. 200만 원 월급도 감내하려고 들 겁니다. 그러면 보육 교육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화성이 먼저 시작할 테니 지금 1,500만 원에 3.5%로 시작할 테니 정식으로 국가 지도자 됐을 때 연기금을 들여다가 마중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돈이 어차피 없어질 돈이에요. 생산인구가 이렇게 줄고 노령인구만 잔뜩 늘어나면 어차피 나라 망하고 없어질 돈이에요. 활용해서 마중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화성은 그 대안을 제시해요. 그 아파트는 청년들만이 있는 거라 그 안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하는 일자리, 육아에 대한 일한테 제안해 드릴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상조는 공영상조를 할 생각이에요. 시가 직접 상조회사를 운영할 겁니다. 장례 문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이제 바가지 쓰고 속고 할 일이 아니에요. 왜 대마로 끝내라고요? 예. 전 이렇게 마이크만 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새로운 것들을 제안해서 그래요. 기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얘기를 하면 설명이 크게 필요 없어요. 근데 뭔가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설명이 길어요. 몇 개 못 나갔는데도 이래. 우리 공무원들도 아직 이거 몰라요. 모릅니다. 말고 닳도록 얘기해줘도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화성이 끝내라니까 끝내야죠. 제가 또 말은 잘 들어요. 저 과외하지 말란다고 과외 안 했어요. 그래서 잘렸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입주과외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삼촌이라고 속이고 작은아버지라고 속이고 이래서 다 했던데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학교 잘렸어요. 나중에 화성시 홈페이지 와보면요. 다양한 정책들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드렸던 얘기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받을 거고요. 그래도 다 못 다 드린 얘기 있고 또 화성시장이 꽤 세거든요. 산하기관까지 따지면 한 2,000명, 2,000몇백 명 넘는 사람들 제 생사여탈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세죠? 생기긴 이렇게 생겼어도 참 유하게 생겼는데 꽤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센 사람 친구 한번 해보고 싶다, 친구 먹고 싶다 하면 연락 주세요. 3360-3366이에요. 3360-3366. 아니 지금 다 못해서 상조 얘기를 더 해드려요? 그것만 해드릴까요? 재밌어요? 이게 3시간짜리 강의예요? 어찌됐든 추가적으로 질문 우선 받고요.
나머지 친구가 필요하면, 저 같은 사람 친구가 필요하면 제 핸드폰 번호에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요. 핸드폰 번호 자주 바뀌는 사람 믿고 사귀지 마십시오. 요거 사기꾼 기질이 큰 사람이에요. 신용 없는 사람이에요. 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그런 경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핸드폰 번호는. 이게 자주 바뀐다 최수술이잖아요. 이름 몇 번씩 바꿔대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는 저쪽 그 통신회사에서 강제로 3자 하나 더 붙이기 전까지는 360-3366이었어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신용 있는 사람이죠? 인정들을 도대체 안 하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료가 필요한 말씀드리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두서가 없었는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인폼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무슨 강의를 해야 될지 못 받았어요. 아침 새벽에 가서 안행부 차관님 면담하고 바로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특별히 보고 받을 시간이 없어서 내용이 좀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어쨌든 죄송하고 또 그나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화성시 그러면 여기 제가 화성시에 있는 학교 다니지만은 이게 좀 관계 없는 것 같고 오늘 시장님도 처음 받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셔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 좀 듣고 그러니까 화성시가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오늘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념 촬영을 할까 그랬는데 좀 사정이 안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 있어서 같이 앉아 계셔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제가 화장실 화면 하나 띄워요. 그리고 사진 하나 여기서 한 장 그냥 여기 핸드폰